까마득히 깎아낸 절벽 아래로 검은 파도가 무섭게 들이쳤습니다. 예순을 갓 넘긴 한 여인이 그 끝에 가까이 서 있었고 바로 뒤에는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대로 발을 내딘다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서늘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서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던 아들 앞에서 어째서 그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발걸음을 떼려는 걸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화목해 보였던 가정이었는데 그 평범함 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저희는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어느 새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어린 시절은 늘 술 냄새와 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늘 숨을 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태식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가난, 비슷한 폭력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빈집은 두 사람만의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어른들의 고함이 시작되면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도망쳐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 진짜야. 태식이 그렇게 말하면 정숙도 작게 속상했습니다. 응, 너랑 있으면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정숙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9이 되던 해 어느 밤 태식이 정숙의 손을 끌어다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마을 떠나자. 어디든 가서 둘이서 살아보자.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되물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둘만으로 사라질까?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여긴 무섭잖아. 무섭지 않은 데로 가자. 그 말에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출한 짐 하나씩만 챙겨든 채 두 사람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손에 쥔 건 몇 푼 안 되는 돈과 서로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습니다. 비좁은 새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정숙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숙이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도 빠듯한데 둘을 어떻게 키워? 태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벌면 돼. 정숙이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어? 태식은 가슴을 두드리며 큰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양손에 한 명씩 다 잡고 다닐 거야. 정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면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야? 태식이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너랑 나 둘이 하나씩 짓자. 그래야 둘 다 우리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동안에도 정숙은 입덧 한번 하지 않고 순하게 막달을 채워갔습니다. 태식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왔고 몸이 부서지도록 공사장 곳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집에 돌아와 정숙의 부른 배를 가만히 쓰다듬을 때면 그의 얼굴엔 더없이 편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작은 방 안에는 분명 행복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습니다. 양수가 터진 채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고 옆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정숙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마침 그날 새로 들어간 공사장의 마지막 작업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비도 분유값도 당장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그는 단 하루의 일당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급했지만 분명 들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진통 사이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빨리 와. 무섭단 말이야. 태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러나 그 통화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되리라는 걸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사장 비계는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서둘러 마지막 작업을 마치려던 태식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이 진통 끝에 두 아이를 낳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곁에는 갓 태어난 두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산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정숙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내장 손상이 심해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채 사람을 보내 봉투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회사 과실은 아니고 본인 부주의로 처리될 겁니다. 이 정도면 저희도 최대한 해드린 거예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안전벨트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본인 부주의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상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더는 해드릴 게 없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숙은 그 말에 더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싸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갓 태어난 두 아이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텅 빈 방 안에서 정숙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산모가 이렇게 울면 몸 상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저 혼자 어떻게 키워요? 아주머니는 그저 정숙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너무도 쉽게 입을 닫았고 정숙은 그 차가운 무관심 속에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정숙에게는 갓 태어난 두 아이와 막막한 통장 잔고만이 남았습니다. 산후조리는 사치였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지도 않은 채 정숙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지만 두 아이를 봐줄 사람도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월세는 밀려갔고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매달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돈이 급한 사람들 사이에 한 남자의 이름이 돌고 있었습니다. 백상철. 서류도 까다롭게 묻지 않고 큰돈도 선뜻 빌려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숙이 그를 찾아가려 하자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붙잡으며 걱정스레 말렸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손대지 마.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많아.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당장 애들 분유값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얼굴로 정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던 정숙이 결국 상철을 찾아가자 그는 뜻밖의 다정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 말고 필요한 만큼 말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별다른 조건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갚고 아이들 분유를 사고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정숙이 묻자 상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천천히 갚아요. 그때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처음 빌린 돈의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철의 방문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의 다정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말투에는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언제까지 이렇게 미뤄둘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갚을게요. 상철은 잠시 정숙과 곁에서 층을 떼는 두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뭐 갚을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애 하나 잠깐 맡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정숙은 그 말이 그저 흘러가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별 뜻 없이 웃어넘기며 고개를 돌렸지만 어쩐지 등주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고른 숨소리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저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불어난 빚이에요. 이번 주까지 절반이라도 갚지 않으면 저도 더는 못 기다려줍니다. 정숙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 빌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상철은 가만히 정숙을 내려다보다가 곁에서 칭을 떼는 두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하나만 잠깐 맡기면 나머지 빚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좋은 데서 잘 키워줄 사람들이에요. 형편 풀리면 데려가면 되고. 정숙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새끼를 어떻게 남한테. 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둘 다 데려가야 하나? 그 한마디에 정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 다 빼앗기느니 하나라도 곁에 둘 수 있다면. 그 잔인한 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정숙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내내 정숙은 잠든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에서 노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두 아이 중 조금 더 튼튼해 보이는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안았습니다. 어디서든 이 아이는 잘 버텨낼 거라고, 약한 아이는 자신의 손길이 더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다독임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상철의 남자에게 아이를 건네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꼭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형편 풀리면 제가 꼭 찾으러 갈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자는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종이 한 촉각에 아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언젠가 꼭 데리러 오겠다는 다짐을 적어 함께 건넸습니다. 빗속에서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연히 그 자리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작은 포대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고 텅 빈 한쪽 팔의 무게만이 오래도록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은 한 아이가 정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손을 마주 잡으며 다시는 이 아이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빗속에서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해 뒤 정숙은 상철을 다시 찾아가 아이의 소식을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동네로 떠난 뒤였고 연락도 끊겨 있었습니다. 우연히 수소문에 알아낸 것은 그 아이가 머나먼 호주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잘 살고 있다는 한 장의 서류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서야 비로소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의 식당과 단골이던 한 남자 도경이 정숙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굳이 뭘 더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5살 어린 그의 그 한마디에 정숙은 오래도록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머지않아 가정을 이루었고 이듬해 큰딸 서영이 그 다음에 막내 지우가 태어나며 어느새 단란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곁에서 자란 큰아들 도유는 친아버지처럼 도경을 따랐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어느덧 환갑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도유는 마침 호주 지사 발령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정숙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환갑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도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가요. 동생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정숙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요. 엄마랑 둘이 다녀오고 싶어서. 정숙은 못 이기는 척 흔쾌히 짐을 쌌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시작되자 어딘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입맛이 없다며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좋아하던 해산물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잠긴 듯 낯설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부쩍 마른 듯 보였습니다. 너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이 걱정스레 묻자 도윤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출장 준비로 좀 바빴어요.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다 몸 상해. 정숙이 반찬을 더 권했지만 도윤은 몇 술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드세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정숙은 그 말을 믿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쪽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원래 정숙의 가족은 서로 연락이 잦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며칠씩 서로 연락이 없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이틀째까지도 딸들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정숙도 그저 평소처럼 무심히 넘겼습니다. 여행 셋째 날 도윤은 근처에 멋진 절벽 풍경이 있다며 차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정숙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쌓인 위화감이 차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을 시간인데 도윤은 묵묵히 운전대만 잡은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힐끔거리며 괜한 걱정이려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 지유였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유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지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랑 같이 있어? 정숙은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데. 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지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오빠한테 전화했었어. 호주 출장 잘 갔냐고 물어보려고. 그런데 오빠가 지금 호주에 있대. 며칠 전에 출국했다고. 정숙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옆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유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우리 오빠 아니야? 빨리 그 차에서 내려. 그 순간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석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보아왔던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거칠게 가속 페달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속도를 높였고 정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아 창밖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빗물처럼 쏟아지던 두려움 속에서 정숙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오는 밤 골목 끝으로 멀어지던 작은 포대기. 30여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옆 얼굴은 분명 자신이 키운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표정.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 혹시 시훈이? 차 안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로 양옆의 풍경 사이로 저 멀리 까마득한 절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나 시우예요. 그 한마디에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우는 그 후로 쏟아내듯 자신의 지난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되던 무렵까지 그는 이름도 없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험상궂은 남자들이 찾아와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시우는 한 지방사채 조직의 자비를 도맡는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끼니는 어른들이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 할 때마다 매질이 돌아왔고 시우는 점점 그 세계의 방식에 길들여졌습니다. 추운 날 길바닥에서 구걸도 해봤고 빈 못 갚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패는 일도 했어요. 시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2번, 3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시우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우는 그날부터 그 존재를 추적하듯 쫓기 시작했고 마침내 도윤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따뜻한 가족 안에서 자란 그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 시우의 가슴 속에서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날 태어난 존재인데 어째서 한쪽은 저렇게 사는지 시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랐던 조직 어른들을 통해 조금씩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다름 아닌 상철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형편이 어려워서 나를 버렸다고 들었는데
시우는 핸들을 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빚 때문에 나를 그냥 팔아넘긴 거였어요. 돈 받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시우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숙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돌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만이었어요? 어차피 둘 다 핏줄인데 왜 하필 나만 그렇게 버려졌어야 했냐고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어느새 까마득한 절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시우는 그 끝을 향해 점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보고 말려고 했어요.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그냥 잊으려고. 그러나 번듯하게 사는 도윤의 모습을 본 뒤로 시우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다름 아닌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시우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내 형 잘 살더라. 그 집도 형편 괜찮고. 시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상철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만 너무 손해보고 산 거 아니냐? 그 집안에서 내 목까지 챙겨서 잘 사는 거잖아. 가서 내 목 좀 받아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시우는 처음엔 펄쩍 뛰며 거부했지만 상철은 집요하게 그를 부추겼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너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가서 받아낼 건 받아내.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야. 결국 시우는 도윤의 얼굴과 신상을 빌려 가족에게 접근하는 계획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환갑 여행이라는 명목은 상철이 짜낸 그림이었고 시우는 그 안에서 복수심과 거부할 수 없는 압박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도윤이 해외 발령 전 받게 될 정착금과 회사 위로금을 가족 몰래 빼내오라는 것.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시우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가족 앞에 또 세상에 모두 까발려 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협박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숙도 도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지우가 운영하는 헤어숍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압니까? 사진 속 얼굴은 분명 도윤이었지만 남자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들을 돌려보낸 뒤 황급히 도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묘하게 불안한 마음에 확인하듯 건 그 전화가 결국 진짜 도윤이 호주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결정적인 통화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장 형부와 경찰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차는 어느새 절벽 바로 앞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시우는 핸들을 거칠게 꺾어 차를 세웠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정숙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까마득한 절벽과 검게 일렁이는 파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절벽 끝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평생 시우에게 진 빚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라도 갚을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미련 없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발을 더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숙은 그대로 무릎이 꺾이듯 멈춰섰습니다. 시우가 뒤에서 달려와 정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시우는 정숙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 정숙도 그 품 안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죽을 만큼 원망했어요. 시우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 정숙은 시우의 손을 꼭 붙잡으며 답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절벽 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도경과 서영, 지우, 그리고 호주에서 황급히 돌아온 진짜 도윤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숙은 30여 년간 숨겨온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누구도 시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먼저 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 도윤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영과 지우도 눈물을 훔치며 시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시우에게는 그 순간이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온전한 환대였습니다. 가족은 곧장 변호사와 함께 백상철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여 년 전 조작된 입양 서류와 최근의 협박 정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상철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시우 역시 그동안 자신이 강요받은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며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우는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협박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을 들으며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은 정숙이 그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궁지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약한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상철 같은 인물은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다정한 얼굴로 위장한 채 또 다른 누군가의 약점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우가 살아온 삶은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핏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끝내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정숙이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진실 앞에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경과 두 딸이 시우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준 것도 가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핏줄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겠다는 선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숙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아니면 시우의 분노에 더 마음이 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